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김장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김장하면 꼭 마늘이 남잖아요. 근데 이 마늘 보관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늘은 껍질을 벗기는 순간 곰팡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패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나올 수 있어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또 통마늘, 깐마늘, 또 다진 마늘 보관 방법이 다른데 통마늘은 건조하고 서늘한 상온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깐 마늘은 키친타월 단 밀폐 공간에 0도에서 4도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다진 마늘은 이렇게 얇게 펴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와 함께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변동성 공포에 휩싸인 코스피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크게 흔들렸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지난주 증시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큰 변동성에 증시가 휩싸였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미국 뉴욕 증시를 보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5%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다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의 엇갈린 발언으로 이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크게 출렁였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장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게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이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AI 거품론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됐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AI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날 또 다시 AI 거품 논란이 재부상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지수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금요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약 4%가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매도세도 지수 하락을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약 2조 9천억 원, 코스닥에선 1,28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올해 들어 최대 일간 순매도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는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도 AI 거품 논란과 함께 또 금리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논쟁이 이어지면서 다소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는 25일에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6일에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또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 27일에는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주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전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요.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 등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소비 심리와 함께 실제 소비 회복 정도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가격의 반등을 이유로 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기조로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변동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는 수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고 이슈의 방향성을 살피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와 관련한 변동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양양 산불 진화입니다. 네, 날이 추워지고 또 건조해지면서 산불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6분쯤 양양군 서면의 한 펜션 인근 야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양양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산악지대라고 하는데요. 불이 나자 야간 진화 인력 326명, 또 장비 101대 등을 긴급 투입했지만 해가 지고 화재 발생 지형이 급경사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인근 주민과 펜션 투숙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불이 확산되자 산림청은 23일인 어제 새벽 4시에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요. 아침 일출과 함께 진화 헬기 26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산불은 발생 약 16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이 불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30개 면적이 넘는 22.5헥타르가 산림에 불이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양양 산불의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이 등산로여서 입산자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태백을 제외한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요. 시료 습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30%를 보여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부주의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야외 나들이 하실 때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10분 안에 긴급 차단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되는 긴급 차단 번호 차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 번호를 막는 데 최소 이틀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이 10분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차단되면요, 범죄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또 차단된 번호에 전화를 걸면 경찰청 요청에 의해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통합대응단 번호가 고지되는데요. 만약 정상 번호가 잘못 차단된 경우에 이용자는 이 통합대응단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긴급 차단 시스템은 접수되는 신고를 기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기종에 상관없이 이렇게 차단되는 겁니까? 네, 이 긴급 차단 자체는 통신 3사 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종과는 관계없이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에게 동일한 차단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신고 방법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 개발에 협력한 S전자의 스마트폰에는 간편 제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아니면 통화 내역을 선택하게 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요. 이를 통해서 별도 이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그 통화 내용까지 함께 전달돼서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S전자 스마트폰 기종이 아닌 이용자의 경우에는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서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긴급 차단으로 이런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서 약 3주간 시범 제도 운영을 통해서 이 결과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총 14만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고요. 중복과 오인 제보를 제외한 약 5천 개의 전화번호가 차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출을 빙자한 피싱 번호가 신고로 차단이 됐고 당시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 번호를 요구하던 통화가 즉시 끊기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제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은 변기보다 3,000배 더럽다입니다. 변기보다 3,000배 더 더럽다. 벌써 뭔가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네. 이게 대체 뭘까요? 그 일회용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회용 전자담배 흡입구의 세균 오염도가요.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3,00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국 연구진은 일회용 전자담배 흡입구를 이 개봉 직후부터 24시간, 48시간, 72시간 또 한 주, 2주 간격으로 채취해 배양해서 오염도를 추적했는데요. 사용 3일째에 흡입구에서 확인된 세균과 곰팡이가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최대 3,000배가 많았고요. 이 이상은 실험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더러운 부위는 입에 직접 닿는 흡입구였고요. 손으로 잡는 기기 몸통에서도 흡입구에 준하는 세균과 곰팡이 확산세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전자담배에서 확인된 미생물은 이 바닥 먼지나 공기에 흔하게 나오는 비실루스와 함께 포도상구균, 장내세균 그리고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효모와 곰팡이까지 다양하게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서 자주 검출되는 대장균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배라는 건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건강상 좋을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이 기왕에 뭐 일회용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연구진은 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마다 오염이 쌓이는 제품인 만큼 스마트폰처럼 정기적인 소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의 흡입구나 본체를 3일에 한 번씩은 알코올 솜이나 세정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교체용 부품이 있는 기기는 반드시 분리 후에 개별 세척을 통해서 잔여 세균과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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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한 주의 시작 오늘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하던 늦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중부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중부에 내리는 비는 많지 않은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 곳곳에 내립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5mm 미만, 충청은 1mm 미만인데요. 빗방울 수준이어서 작은 접이식 우산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립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평년보다 온화했던 기온은 제자리를 찾아가 추워집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북,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대전은 오전에, 호남은 오후에, 영남은 밤에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온화합니다. 서울이 17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올라서 늦가을답지 않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와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서울의 행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그런 시민 의견과 시정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요. 올해도 이 감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이 제보한 생활 속 불편한 목소리가 이번에 감사에서 함께 반영이 됐고 이런 현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군요.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의 기반이 마련됐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 서울. 서울시 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현장의 과제들이 정리되어 감사 안건으로 상정되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 모인 상임위원들. 제333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효율성과 효율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서울의 여러 불편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시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부서의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분석을 거쳐 서울 행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이라도 저희가 신경을 썼었다면 정말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설득 활동을 해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다 자료 보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 과정은 서울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감사는 회의실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시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현장 점검과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방향을 마련합니다. 이게 저희 피가토 국민 세금으로 건립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인데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현장을 느꼈고 그 끝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울의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점검은 내일의 안전이 되고 하나의 논의는 더 편안한 서울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서울의 편이 나아지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그 변화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그우먼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어요? 최근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시장들은 모두 이제 프리미엄과 고성능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최상위 라인들을 선보이면서 전동화 시대가 되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운다. 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장 환경 때문인데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모델만으로는 성장 여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또 원가 부담까지 커지니까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중저가 전기차를 무기로 한 신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 해외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 압박감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성을 위해서 고급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차 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이제 가격대가 높고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역시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고급 라인이 강해지면요, 브랜드 전체가
프리미엄 효과가 생기면서 일반 모델까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고급화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 고급화 흐름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을까요? 자, 일본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기존 양산 브랜드와는 별도로 상위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T사는요, 1980년대 초반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차량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약 6년간의 개발 끝에 1989년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범시키게 되죠. 출범 이후에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1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해도 신차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개발되면서 도서관보다 조용한 차, 이런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와.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당시로서는 특히 고급차 쪽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전동화 기술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프리미엄 집중 전략 취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역시 10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독립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당시엔 내부 반대도 컸지만 고급화에 성공해야 미래 기술 경쟁에도 살아남는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자, 그 결과 전용 플랫폼과 디자인 철학을 갖춘 정식 프리미엄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H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범한 이후에 매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요. 출범 직후서부터 정숙성, 내구성, 품질 이 세 가지로 글로벌 신뢰를 쌓았고 8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가 100만 대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국내 프리미엄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요,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던데요? 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프리미엄 브랜드는요, 프랑스에서 새로운 고성능 전기차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 단순한 신차 발표를 넘어서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고성능 전기차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컸습니다. 네, 일단 이 차는 고속에서도 출력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구동 성능을 안정적으로 다듬은 점이 핵심이고요. 최고 출력이 448kW, 그러니까 609마력 정도가 되는데 이게 15초 동안 쓸 수 있는 부스트 모드로 가면은 최대 650마력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최고 속도도 시속 264km까지 낼 수 있고요. 네. 전기차는 보통 속도가 올라갈수록 힘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모델은 출력 유지 구간을 넓혀서 고속 영역에서도 힘이 꾸준하게 이어지도록 세팅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10.9초밖에 걸리지 않아서 훨씬 더 고속 성능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고속 성능에 맞춰서 차체가 흔들림을 줄이고 브레이크 반응도 훨씬 더 빠르게 해서 정확하게 차를 조종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냉각 성능, 또 공기역학 성능도 다듬어서 고성능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열 관리도 높였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성능 효과보다도 네. 실제 주행에서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 모델이 향후 모터스포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건데요. 당장 대회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주행 데이터나 구조 자체를 레이싱 환경에도 염두에 둔 형태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브랜드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요즘 MZ들 AI 그냥 뭐 친구죠. 그래서 사실 이걸로 별의별 거 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에 자기소개서를 내기도 하고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최근에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해주게 되면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요지경 AI 부정행위 어쩌죠?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죠. 이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반짝반짝 학생들의 눈을 볼 때면 저 역시 교육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가르치겠노라 다짐하곤 했죠.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진 말이죠. 자,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다. 모두 시험 볼 준비들 다 했죠? 네, 교수님. 그런데 비대면 시험인데 그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인 학생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시험 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은 물론이고 손과 얼굴을 찍은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의 양심을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서 시작해 주세요. 저 공부한 것도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사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 벌어졌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워놓고 AI 사용 흔적을 감추기까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정말 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강의 들었던 애들이 다 자기도 그렇게 시험 봤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좋은 점수 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랬어요. 변명 필요 없다. 너희들 이번 시험 모두 무효로 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지금 자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기정학 처분을 추진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을 찾든지 정학을 받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무리 비대면 시험이라지만 보란듯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학생들, 대한민국 최고 명문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교수님이 지금 실망이 큽니다. 학생들을 그럼요. 믿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명문대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 같은데요. 일단 이 사건부터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 명문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네네.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계속 발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A대학교에서는 600명 규모의 교양 수업에서 최대 2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 AI로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일부는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마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 발각이 됐고요. 또 B대학에서는 비대면 교양 과목 중간고사 도중에 수백 명이 참여한 오픈 단체 채팅방에서 그 시험 문제하고 정답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AI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이 되게 됐는데 이 두 대학 모두에서 시험을 다 무효 처리를 하고 또 자수한 학생들은 0점 처리를 했지만 숨기는 학생들은 이 학칙에 따라서 유기정학까지 검토하는 강경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전에도 컨닝이 없진 않았죠. 손바닥에 적든지 메모지에 적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다 이렇게 적었다가 책상 바꿔라. 책상 바꿔라. 책상 들고 가잖아. 책상 들고. 이제는 AI가 등장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는 건데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AI를 사용해야 A 학점이 나온다더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고 있다.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요즘 비대면이나 녹화 강의가 또 참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AI 활용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면 왜 우리 이과들이 활용하는 그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데 이것을 개조해서 이 공학용 계산기 안에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해서 이 AI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카메라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몰래 AI로 검색을 하면서 비대면 시험 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비대면 강의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스터디룸 같은 곳에 모여서 시험을 보면서 사실상 답안을 공유하고 의논해가면서 시험을 보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AI를 활용하는데요. 초등학생인 저희 딸도 AI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컴퓨터로 시험 보는 일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2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 한 대가 고장이 날까 봐 2대를 준비하라고 하셨나 했더니
한 대는 시험을 보고요. 한 컴퓨터는 시험을 보고 있는 그 모니터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시에 비추고 있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엄격한 기준이나 어떤 방식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교묘하게 편법을 활용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너도 나도 하니까 나만 안 하면 하면 손해보는 거 것 아니야? 같고.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부정행위가 더 만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이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형사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시험 보다가 조금 뭐 컨닝하고 책상 바꿨는데 정답이 적혀져 있고 막 이 정도면은 사실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이 학교는 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고 그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고 채점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그들의 업무입니다. 네. 근데 그들의 업무를 사실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방해를 하게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사립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왜? 이렇게 간교하게 이렇게 어떻게 학교의 업무를 방해를 한 거잖아요.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한 실수였는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나 단톡방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간 경우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업무방해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국가기능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생각해 보면 복수 정답만 갑자기 인정이 돼도 등수가 변하고 학교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럼요. 합격자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대학 차원에서 어떤 이 부정행위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건 내리는 거고 형사적으로도 업무방해 문제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보기에 뭐 사안이 좀 경미하다,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면 유죄는 일단 인정이 되지만 당장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만약 금전적인 부분과 결탁이 되었다. 조직적으로 컨닝이 이루어졌다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전기기능장 시험이 있습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한 단체가 교제와 강의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영리성을 띠고 있었죠.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 단체 창에 정답을 공유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국가기능시험이기 때문에 이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부정행위로 시험을 전부 무효 처리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진짜 성실하게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공부한 학생들은 나 같은 그런 학생들은 모범적인 그런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학생들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억울한데 사실 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어떻게 뭐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학 측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학교 측에 결정이 될 텐데 일단은 만약에 징계를 내린다고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단체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가 라고 하면은 보통 학교에는 그런 징계 절차 같은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사유서도 받고 심의도 하고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다면 징계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응분의 징계 절차가 그리고 징계의 결과가 부여가 될 건데 그러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무효 처리가 됐어요. 그럼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나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보상을 딱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시험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이번에 확실히 딱 기가 왔는데 딱 느낌 좋았는데. 금전배상 청구 이거는 사실상 사례를 찾아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어떤 잘못을 한 학생들이 일벌백계 함으로써 좀 재발을 하지 않게끔 학교 측에서
철저히 조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앞서 사례의 징계 문제인데 이렇게 자수하면 0점 처리고 자수 안 하면은 유기정학 처분하겠다. 이렇게 차등해서 징계해도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적어도 자수라도 해라. 그렇죠. 자수라도 하면 0점 처리해서 끝나지만 끝까지 발뺌하면은 우리 학교는 널 받아줄 수 없다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징계 같은 부분은요. 먼저 첫 번째 대원칙,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징계를 하기 전에는 또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요. 학생한테 좀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절차까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하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비례의 원칙입니다. 지금 자수를 하면 0점이고 자수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정학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런 지점은 학생 측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개별 책임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그런 유사 컨닝 사례에서 살펴봤던 건데 단체 채팅창을 통해서 정답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경우가 달라집니다. 내가 단순히 그 채팅창에 들어가는 있었는데 그 답안을 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맞네요. 아니면 그 채팅창에 주도적으로 답을 올리고 공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개개인이 참가의 정도 그리고 내가 관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다 똑같이 처리를 한다면 이건 개별 책임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요.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별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아니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 것이냐. 그렇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그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오늘은 자꾸 제가 뭘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전기차 기술이 막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AI 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AI를 금지한다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왜? 이 감독관은 당연히 AI로 이런 정답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이들한테는 AI가 우리 옛날 때 뭐 자나 콤파스 막 이런 그냥 보조 도구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I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정행위입니다. 그러면 AI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부정행위인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라면 이거를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게 과도기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도 AI에 대한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뭐 기준, 뭐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좀 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오픈북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책 펼쳐놓고 펼쳐놓고. 근데 그게 다 달랐거든. 그리고 보면 교수님이 채점을 뭐 다 명확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AI는 답이 턱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앞서도 어떤 사전 지침이 없었으면 이 학생들의 행위가 부정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이 사전 지침이라는 게요. 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알려이고 이런 걸 알렸음에도 너가 어겼으면 제재를 하는 게 정당한데 미리 잘 알리지 않았으면 제재가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알았냐 몰랐느냐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AI 기술이요.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명확하게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전고지와 관련해서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시험하면 또 가장 중요한 시험, 모든 학생들이 고생하는 시험, 수능 있잖아요.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수능 시험장에는요, 휴대전화 반입하면 절대 안 돼요. 제출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가 되는데 한 학생이 정말 가방에 휴대폰이 들어있었던 걸 몰랐다고 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시험 중간에 발각이 된 거예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이걸 두고
정말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라고 항변을 해봤지만 소용없죠. 결국 사전에 휴대전화를 절대로 휴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공지했고 맞아요. 강조했고 만약 휴대하면 무효가 된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떡해. 판단이 내려졌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난 진짜 억울하다. 나 진짜 깜빡했다. 내 가방에 있는지도 몰랐다. 막 이러면 이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나는 진짜 딱 한 번, 정말 딱 하나 이렇게 컨닝했는데 정말 뭐 영구 제적 뭐 이런 거는 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학칙 내에서 그런 이의 신청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부당함을 드러낼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영구 제적이 됐습니다. 그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제적 처분 같은 거는 굉장히 이 학생한테 큰 어떤 의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네. 정말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분은 정말 부당하다 혹은 비례 원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행정소송에서 이 처분, 대학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혹은 뭐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우리가 청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대학도 그렇지만 초등학생까지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되려면 뭔가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AI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요.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도 글짓기 숙제 같은 거 내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학교에서 쓰고 걷어간다고 합니다. 아. 집에 가져가면 아. 그걸 AI로 돌려서 그러네요. 정말 잘 쓸 수 있거든요. 심지어 AI는요. 이 글을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맞아요. 다시 고쳐주세요 하면 5학년 수준으로 와. 나오고요. 이 글을 1년차 변호사가 쓴 것처럼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또 그것에 맞게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대박. 안 쓸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업무를 하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틀린 정보도 많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그걸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요즘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활용할 수 있고 언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활용물이 있으면 내가 그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들 먼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적법 절차를 따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활용했을 때는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비례 원칙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AI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가 다 다를 것이고 만약 활용이 문제된다고 해도 개인별로 어느 정도 잘못을 한 건지가 다를 수 있는데 헷갈린다고 해도 정확한 기준을 최대한 마련해서 개개인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를 활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기에는 이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이 AI 활용이 필요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처벌이 방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기준을 활용할 것인지, 이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가 좀 더 쟁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엄연히 내신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AI 같은 걸로 이용해서 수행평가도 할 텐데 네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그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안경을 쓰고 있거나 다 렌즈를 보여. 끼면 이게 다 다 보여. 돼요. 그럼 저쪽에 전달이 되잖아. 네. 그럼 거기서 탁 풀어가지고 일반. 그러니까. 이게 이미 쓰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경도 그래요? 제가 아직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안경 쓴 사람만 의심스러워. 이 기술이라는 것이 점점 이럴 건데 네. 앞으로의 시험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이 별 필요해요.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맞아요. 이 부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빨리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꿈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때로 현실은 그 꿈을 붙잡기도 합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는 꿈과 현실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버티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어떤 고민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두 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연기 쪽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벌이가 심심치 않다는 걸. 아이 둘을 키우면서 좀 이제 벌이가 이제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고민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시는 거요? 처음이죠. 공개하는 건. 팀 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아니야. 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제 꿈은 영화관에서 멋지게 나오는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멋진 배우가 된다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배우라고 하면 작품 활동,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경쟁력도 강하고 또 단역급이다 보니까 이제 하루 나가봤자 뭐 몇십만 원, 뭐 대사가 좀 있다 하면은 몇백만 원이지만 그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항상 기다리고 항상 뭔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300 정도 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점은 60, 아까 말씀드린 60. 아내가 이제 장인어른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너가 그냥 아빠 회사 와서 일해라. 어쨌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사교육도 이제 해야 될 텐데 뭐 맨날 300씩 벌어가면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거나 원하는 거를 못 해줄 때 너무 슬플 것 같다. 내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40살까지 해봐라.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꿈을 위해서 마지막 도전인데 40살까지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볼 생각인데 이거를 이어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네. 오신 것도 고마운데 얼굴을 공개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의 꿈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든지 간에 내 얼굴을 좀 비추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아내분과 처가에서 이 사연자분이 TV 화면에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가장의 책임감과 오랜 꿈 사이에서 뭔가 흔들리는 이 마음. 내가 이 꿈을 계속 쫓을 것이냐 혹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두 아이를 또 키우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할 것이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생각해보면 인생이 매번 진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옛날에는 청소년기 때 이런저런 역할 실험을 해보고 드디어 이제 20살 이후 넘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면 보통 진로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요새는 안 죽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A라는 직장을 다녔다 하더라도 B라는 또 다른 직업을, C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꿈이 있잖아요. 뭐 여기 다 서로들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지금 뭔가 됐다 싶은 사람에게도 그 다음 꿈이 있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꿈을 한참 쫓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눈 떠보면 현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있고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 또 때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이 꿈이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때로는 이루지 못하는 소망이 나서 평생의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가 이 이상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 사이는 늘 간격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간격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격이 좀 좁은 편이에요. 좁은 분들은 현실과 이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불행감이 좀 적은데 이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이게 큰 분들은 첫 번째 불행감이 좀 높고요. 또 불안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데 지금은 현실, 곧 우리의 생계라고 하는 불편감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세 가지 불이 함께 있으면 정말 인생에 불이 나는 것 같죠.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40, 50에도 이런 경험 또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분명한 건 이 현실과의 간격을 어떻게 좁히는가가 그리고 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얼마나 촘촘히 가져가는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진로 상담의 내용이고 또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다리들, 곧 분명한 이 디딤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오늘 이 사연자분이 배우입니다. 앞서 뭐 작품 활동하는 영상도 나왔었는데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럼요.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을 때는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누군가 찾아주지 않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제 후배도 개그맨으로 시작을 했는데 배우라는 그 꿈을 쫓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 둘의 진짜 아빠예요. 근데 이거 역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들어올 때마다 가면 얼마씩도 받고 그럼 생계하고 직면하다 보면 생계가 어렵잖아요. 아내가 돈을 벌긴 벌지만 아빠의 그 위치가 너무 이렇게 주눅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하는 게 없으니까 포장마차 좀 했다가 또 접고 그래도 역할 들어오면 좀 잠깐 했다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또 돈을 벌어야겠다. 물류창고 가서 또 일을 하고. 근데 배우 꿈은 또 못 버리고. 진짜 둥둥 떠 있어요. 본인도 너무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후배들도 있긴 하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이 되어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뭐 자동차 회사들이나 그런 데는 계속 다녔었는데 그때 프리랜서로 나오게 된 게 이게 약간 좀 자의반 타의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뭐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나가서 내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그때 굉장히 좀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떤 전문 영역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미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맞아요. 이게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사례자분은 40까지로 장인어른이 못을 박아주셨어요. 네.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 위축이 되는 건 뭐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지만 그럼요. 주변에서 너 그 정도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너 안 되는 포기해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 맞아요. 사람이 그냥 주눅 들 수밖에 없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G.O.D가 노래를 한 게 있습니다.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맞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프게 듣기도 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또 내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사람들만큼 내가 적어도 이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모든 것에서 꿈이라는 건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어른의 길이라는 게 참 꿈이라는 길하고는 다로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엔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내가 어떤 일을 5년 이상 꾸준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정말 이 길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보다 평균 수명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우리 사연자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이 직업 자체가 내 인생의 상수였으면 좋겠는데 변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만 변수가 아니라 내 집에서도
집에서 아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죠. 오히려 내가 가장인데 집에서도 내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일에 있어서도 내 가정에 있어서도 다 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장인이 하고 계신 이 직장에 아내가 또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장인의 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장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 자네 40까지네. 라고 그래도 기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생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금방 또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어떨 땐 일이 들어와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삶의 도박 같은 겁니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근데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 수입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적을 땐 60이지만 평균 한 300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이 월급이 적다고 하면 적고 또 많다고 하면 많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걸 텐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이 본인의 꿈을 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접을 것 같으면 일단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을 열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선명한 하나의 소망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먼저 듭니다. 네. 저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개그맨 그 후배 우리 김숙 씨가 진짜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개그맨 꿈을 꾸고 왔는데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디어를 내도 안 되고 시간은 자꾸만 가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겠다고 짐 싸들고 전화 왔어. 근데 보낼 수가 있나? 그래, 아유 수고했다. 다른 일 찾아봐. 할 수가 있나? 넌 재능 있어. 이따 집에 가 있어. 그럼 우리 집에 가 있게 했죠. 그랬고 그게 1년이 됐거든요. 그냥 아이디어나 계속 내고 우리 같이 살자. 해보자. 근데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 이건 거죠. 희망이 보이거든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또 가장이잖아요.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내 입장 같은 경우도 우리 남편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 가지 좋은 지점은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또 이 한 남자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어떤 것을 해나가기 위해 내 꿈만 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아빠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가서 늘 정해진 월급을 받고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 그 자녀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가족들이 원망을 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애들도 응원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은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 남편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아내의 꿈이 뭔지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꿈을 꾸고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부분을 아내가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틀라스처럼 나를 지탱해주고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고 있는 내 아내의 꿈은 뭐였을까? 저는 한 번쯤 남편도 아내의 꿈을 물어봐야 된다.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또 미안하다. 이거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그녀의 꿈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꼭 물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보면 이 아내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 어쩌면 이 남자가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라는 개별적인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이들이 나의 꿈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내가 또 가족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함께 응원하는 과정이라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이 아내도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여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 꿈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실현할 생각이 있는지 그럴 때 내가 혹시 도움을 줄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어느 시점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아내의 꿈을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좀 도울 지점 그 도울 지점에는 아내의 꿈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사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파트타임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또 여러 가지 일의 길이 또 통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꿈을 이어가면서도 아내의 꿈도 잊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함께 일을 나누는 그 행동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땐 남편이 꼭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 듣는
듣는 이야기로는 아내가 뭐 응원을 하고 네. 장인어른도 뭐 40살까지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응원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마 엄청 불안하고 또 아내분도 걱정이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사연자분의 이 사연이 길이상 잘리긴 했지만 양쪽 다 걱정이 엄청 크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데 이렇게 기대감이 클 때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 뭐 빨리 이런 성공해야 마음 때문에 된다. 조바심이 예. 좀 들 건데 그러면 맞아. 또 자기 페이스를 잃게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배우 생활을 시작한 배우들 중에 성공한 배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 배우에 비해서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못했고 근데 거기 또 아내를 보세요. 다른 남편들은 직업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갖다 주면서 아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또 그래.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족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나는 그 역할을 또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어떻게 내 아들 언제 TV 나오나 내 아들 언제 이제 영화관에 나오나 그거를 한사코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빈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들이 꿈꾸는 것만큼 잦지 않고 장인어른께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도와주고 계신데 어떻게 장인이 말씀하셨어요. 자네 41세. 아유, 5년 그래. 금방 가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그 5년의 기간 동안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더군다나 장인의 데드라인을 받은 상태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쫓기는 거는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주로 단역이 있어요. 네. 단역이어서 어떤 분은 우리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우 단역인데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몇 번 안 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단역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리고 또 재연 배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정말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게 이 상황이라 이분들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노후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막연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변의 시선들 배우라는 게 시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시선, 관객의 시선이 아니라 현실의 시선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한 방에 있는 직업들이라 그래요. 네, 그럼요.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도 그렇고 여기 저 개그우먼도 계시지만 개그맨들도 그렇고 이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한 방에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고시생들이 맞아요. 그다음에 더 거슬러서 조선시대에 가면 과거 국제하느라고 맞아. 집에서는 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방에 있는 직업들이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 당장 경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주변의 시선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나의 꿈은 지속적으로 이거고 한 방은 있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전 사연자 같은 경우는 한 20대다. 그러면 꿈이 배우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 점점 먹어가니까 또 아이 둘 아빠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정말 지금 이 나이 50 넘어서 다른 일? 뭐 찾으면 분명 할 수 있고 또 닥치면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닥치면 할 수 있어 하는데 글쎄 저는 제가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도 본인이 나는 배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까지 가고 싶은 그 꿈을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도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워낙 그런 쪽을 좋아해서 거기에 갔는데 막상 이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가 자동차였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자동차가 좋으니까 일을 해볼 게 없을까 해서 자동차 평소에 많이 보는 잡지사에서 기자 모집 공고가 난 거를 보고 기자를 지원을 해서 그렇죠.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자동차를 취미로 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계속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일이 일치가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벌이가 잘 안 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서 그럼요. 즐기는 거는 또 다르니까. 다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감히 뭐 조언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연기를 통해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거가 기회는 충분히 많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연기를 좋아하신다는 그 부분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분명히 기회는 또 언젠가라도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40이라는 그 기한 안에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 기한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나 싹 그만둘게라고 오, 기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딱 2년이었는데 직장은 연령 제한이라는 게 그죠. 없다고 해도 존재해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2년이었고 사연자분께는 지금 40살인데 그 이 기준을 정해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준을 정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 질문이 맞지만 이 세상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기준을 선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내 기준을 만들어낼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장인께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연자의 고민이 좀 커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연자는 내 마음의 기준은 다를 것이다. 장인의 기준이 40이지만 내 마음의 기준은 다를 것이다 생각해요. 그게 몇 살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40일지 45일지 아니면 50일지 그 기한이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얼굴 그 가면을 딱 여는 순간에 그분의 눈빛을 봤는데 이분이 사실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는 안정적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는 확실히 네. 그러합니다. 그런데 안정적 수입을 창출하는 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우도 하지만 이 분이 지금 집에서 뭘 하는지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내 꿈을 쫓을 때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부 책임을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연기 연습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우 하십시오. 배우가 나에게 내 마음엔 일대 직업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생계를 위한 일대 직업은 또 따로 가져야 된다.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네요. 네. 대신 이게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내 꿈의 연령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내 수입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를테면 지금 평균 한 300 정도를 벌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으로서 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한 달에 수입이 뭐 500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00에 대한 기준에 대비 200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을 채워 넣기 위해서 누군가는 라이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꿈의 기한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대단히 개인적인 질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여보 얘들아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를 버는데 뭐 애들한테 뭐 액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정한 수입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걸 채워간다면 내가 배우도 해가면서 가장으로서도 어깨를 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또 우리가 안정적 직업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연령, 곧 꿈의 기한보다 제가 볼 때는 수입에 대한 적정선을 찾아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는 무명 배우도요. 배우 생활하면서 분식집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저를 TV에서 혹시라도 본 사람 있으면 캡처해주면 떡볶이 무료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들 SNS 계속 올리니까 분식집도 잘 되고 섭외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 꿈이 뭐니 이러면 자꾸 직업을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애들한테 나중에 꿈이 뭐니 의사가 꿈인 건 아니잖아요. 직업이죠. 전 세계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의사가 될래요. 이렇게 그건 얘기를 괜찮죠. 하든지
저는 용광로에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가 될래요. 그거 괜찮네요. 이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인데도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온화했던 주말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전국이 흐리고 중부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중부에 내리는 비는 많지 않은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5mm 미만, 충청에는 1mm 안팎으로 빗방울 수준이어서 작은 접이식 우산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립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수요일에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평년보다 온화했던 기온은 제자리를 찾아가 추워집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남, 충북은 종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전은 오전에, 호남은 오후에, 영남은 밤에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온화합니다. 서울이 한낮에 17도, 대전과 광주가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는데요. 늦가을답지 않게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요.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좀 풀릴 때 네. 늦가을의 정취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